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적 교양, 지적 대화, 걸작, 문학작품 속 명언 600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입니다. 김태연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리텍 콘텐츠에서 나온 책이고 2020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태연, 세상에 존재하는 현명한 지식과 그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사유하고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권 이상의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오셨고요. 여러 분야의 지식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고 큐레이션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삶과 인생 관점의 변화를 통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추려내서 사람들의 삶에 좀 더 긍정적이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남과의 경쟁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막상 자신을 보는 눈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자기 개발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남이 아닌 나를 이기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문학은 독자에게 진리와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돌아보게끔 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 순간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문학작품 속의 명언들을 가지고 책을 구성한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명작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윙스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오르게 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많은 이들이 인상적인 성장소설로 꼽는 소설입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은 싱클레어가 10대 시절 만난 수수께끼 같은 소년 막스 데미안과의 관계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데미안은 친구이자 멘토 역할을 하며 싱클레어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뜨도록 돕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집이라는 건 없어요. 근원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한동안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 아니 그러한 길을 찾아내려는 실험이며 그러한 오솔길의 암시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우리도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런 무엇을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가 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필요가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소설의 화자이기도 한 싱클레어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데미안은 청소년기의 혼란, 강력한 정신력과 지성을 가진 친구를 만난 데서 비롯된 놀라움과 든든함, 여러 기존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의문, 연상의 여인에게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기존 가치와 규범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종교의 도전적인 면을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금기시된 책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건 전혀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도 없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날 뿐이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건 죄악이지. 신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 우리들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그런 길을 그때 신이 나와 함께 갔던 것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인 것이죠. 모두 사회가 만들어낸 체제이고요. 이데올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 또한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의 교리란 때론 불합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찰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데미안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란 소설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가 되어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러한 소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학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일 또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끔 현실적인 문체와 개연성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인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이것은 소설의 주인공인 그레고르도 동일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갑자기 충격적인 변화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용의 이 소설은 어떠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고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의 삶을 빛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 얼마나 고요한 생활을 식구들은 영위하고 있는가 하고 말하며 그레고르는 자기 앞에 어둠을 물끄러미 응시한 채 스스로가 부모와 누이에게 그러한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고요, 모든 유복함, 모든 만족이 졸지에 충격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떨까? 그러니 이제 어쩌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힘이 들 만큼 호흡이 가빠져서 하루 건너 열린 창가 소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늙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 이야기가 이 돈을 벌어야 할 필연성에 미치면 우선 언제나 그레고르는 문을 떠나 문 곁에 놓인 서늘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수치와 슬픔으로 몸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자기와는 달리 음악을 몹시 사랑하고 감동적으로 바이올린을 켤 줄 아는 누이를 내년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든 돈이야 만들 테니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음악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의 남모르는 계획이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아침에 깨어났더니 자신이 큰 벌레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변신의 원인은 완전히 불분명하죠. 분명 벌레가 되었지만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상 가족들은 거대한 벌레를 일단 그레고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이 거대 벌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도 일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서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비참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동생은 그 마음도 모르고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굉장히 혐오하죠. 여동생을 소파에 앉힌 후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보라고 하겠어.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지. 나는 아직까지도 너를 음악학교에 넣어주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도 음악에 감동을 받는데도 그가 과연 동물이란 말인가? 그에게는 마치 자신이 열망하던 미지의 어떤 양식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저는 이런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것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저것을 먹여 살리려고 참고 견디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나무라지 못할 거예요.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 단호할 것이다. 탑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윽고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레테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보증해 줄 것처럼 느껴졌다. 그레고르는 최후의 순간까지 여동생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여동생은 그의 몰락이 사실로 확인되자 냉정하게 떠나갑니다. 변신은 그레고르의 억압된 소망이라는 해석이 있죠. 자신을 멋대로 다루는 고용주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이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가족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건 간에 소홀히 여기고 도구처럼 생각하게 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인에게 가족이란 어쩌면 부양해야 할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간성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는 카프카의 메시지를 그의 작품과 문장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책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감정적 욕구를 너무 억제하고 살다 보면 자신에게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조차 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욕 상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니코스 카잔스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나에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진흙 속에 갇혀있기에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자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다볼 수가 없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를 수 있었을까? 인생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몰라요. 사람은 바보 같은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은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구석이 없는 놈일 것입니다. 이 더러운 놈의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식물이 싹으로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장 속에 그런 씨앗을 집어넣는 건 누구죠? 이 씨앗이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할까요? 왜 피와 더러운 걸음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다 고상한 정열에 휩쓸리는 것, 그건 역시 또 다른 노예 상태는 아닐까? 사상이나 만족이나 하느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고상할수록 노예의 사슬이 길다는 뜻은 아닐까? 이 책의 화자인 나는 아테네의 항구 피레아스에서 친구와 헤어져서 크레타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조르바는 나에게 무조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크레타에서 조르바와 나는 갈탄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많은 부분이 조르바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의 인생 이야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르바의 이야기는 그의 평생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의 자유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학을 좀 안다는 사람은 자유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작품을 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자르듯이 풀어낸다. 우리들 교육받는 자들이 오히려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골이 빈 것들일 뿐. 많은 사람들은 아무 짓 않고 애국자 노릇을 합디다.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애국자 노릇이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애국자 될 생각은 없고요. 인생이란 가파른 경사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죠. 잘난 놈들은 모두 자기 브레이크를 씁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꽈당하고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 요새 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뿐입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이것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태어내야지 하고 생각해도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는 우리 모두를 거칠게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창틀을 부여잡고는 먼 산을 바라봅디다.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창살을 손톱에 받고 서서 죽음을 맞았어요. 스스로의 인생을 맘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만은 가중되고 심하면 인간관계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감정과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자유를 누려야 건강을 되찾는 법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는 용기를 잃지 않는, 두려움을 잃지 않아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조르바의 명대사를 짚어가면서 소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독자의 마음에도 뜨거운 불이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을 잘 다루면
현실이라는 이 추위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책인데요.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소설이나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엉뚱하면서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위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더러 관계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만난 매력적인 인물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든 피터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전통놀이인 널뛰기를 하면서 담장 너머 세상을 우리가 훔쳐보았던 것처럼 자유를 억압받던 시기의 작가들의 소설에는 그러한 지적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는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에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여자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든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나의 동생 니나에 대해 나는 얼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생각인데 거짓말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그러나 어려운 거죠. 아무 데서나 충돌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 당돌한 존재죠. 50이 다 된 여자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야 해. 그러나 다 지나간 일이야. 대개 적어도 이 나이면 지나갔다는 것이 기쁠 뿐이야. 나는 정말로 내 생애에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한 남자 때문에 정말로 불행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러나 지금은 알아. 나는 내가 그동안 관찰해왔던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은 굉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고통에 찌든 비참한 것이었다. 작품은 여주인공 니나를 사랑하는 슈타인의 일기, 그리고 편지, 그리고 니나와 그녀의 언니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로 구성됩니다. 반나치즘 투쟁과 휴머니즘에 대한 태도 등 저자의 사상과 생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주인공 니나는 매번 우울해하며 죽음을 동경하는 인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당대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단히 추구하고 모색하는 매혹적인 인간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녀가 죽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오늘 밤에는 아니다. 아마도 이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품고 있는 죽음에 대한 동경은 호기심이다. 그래, 나는 비겁한 것을 싫어했어.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비겁함도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치 밤을 필요로 하듯 비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양이 발걸음처럼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천국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나 깊이는 아니고 약간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야. 나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선사한 인생에 감사한다. 토마스 만은 루이제 린저를 가리켜 시대 악과의 싸움에서 뛰어난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저가 자신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인 니나는 작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직하고 고든 삶과 매너리즘에 반항하며 늘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고요. 그렇게 얻어지는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생명의 화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니나는 그 이미지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던진 인생과 사랑에 대한 물음은 소모적이지 않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삶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누구나 다 알만한 고전 중의 고전, 레전드급의 문학 작품 속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소설을 읽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찬찬히 곱씹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인생에 보다 더 향기를 더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